중동 상공에서 실제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겨우 다 막았네. 이란이 미군과 동맹국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해버린 순간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진짜 손해거든요. 왜냐면 이 사건 하나가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한국 방산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날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인접국가의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카타르에 있는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동 최대 미 공군기지 중 하나입니다. 거기로 미사일이 날아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카타르 방공군이 필사적으로 요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막아냈어요. 근데 결국 뚫리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아, 저게 얼마짜린데? 무려 1조 5천억 원짜리 FP-163부 대형 레이더가 드론 한 대에 파괴된 겁니다. 드론 한 대요. 생각해보세요. 1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게 드론 한 대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현대 전쟁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이란이 다음 목표로 삼은 곳이 아랍에미리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공격 규모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사일 186발, 드론 801무대. 이게 한꺼번에 날아온 거예요. 해백 1미 되면 진짜 하늘을 가득 채운 거잖아요. 웬만한 나라 방공망이라면 그냥 뚫려버리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방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아랍에미리트가 대규모 피해를 입을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군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공격 중 93% 이상을 격추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드론과 미사일도 전자전 제밍을 걸어서 바다나 사막으로 떨어뜨렸고요. 93%야. 거의 완벽한 방어입니다. 현지 군 관계자들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패트리트 한 발에 60억인데 너네 돈 많이 썼겠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이번에 천궁도 같이 쐈잖아. 이거 완전 물건이더라. 바로 이 순간이 반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이게 실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성능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 무기의 진짜 위상을 잘 몰랐어요. 국내 뉴스에서는 그냥 수출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잠깐 지나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중동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군사 커뮤니티가 폭발한 거죠. 천궁2는 2025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계약 규모만 약 4조 원이에요. 당시에도 중동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번 실전 상황으로 사실상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천궁2가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일단 동시 요격 능력입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동시에 요격할 수 있거든요. 현대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처럼 미사일 수백 발을 한꺼번에 날리는 포화 공격을 막으려면 여러 목표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드론과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이 가격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그 절반 정도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공 시스템은 한두 발 쏘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발을 쏘게 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사례처럼 미사일 186발의 드론, 해복 실베대가 날아오면 얼마나 많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겠어요. 패트리트만 쓴다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중동 군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공감받은 댓글이 이겁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절반인데 성능은 거의 미국 수준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말이 이거예요. 전쟁은 결국 가성비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무서운 거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자, 이제 반전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일본 반응이에요. 야후 재팬 뉴스에 한국 천궁2 실전 성능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무려 좋아요만 2,000개를 넘겼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일본은 아직도 미국 무기만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무기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일본 사람이 직접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국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이 댓글이 12,000개 넘게 공감을 받았다는 건 많은 일본인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좋아요 9,000개가 넘었는데 한국 방산산업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 규제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오랫동안 방산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전후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서 무기 수출에 굉장히 엄격한 제한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이미 한국이 너무 멀리 앞서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몰랐던 내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천공 시스템을 참고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근데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진 이야기거든요. 적국도 아니고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한일 관계상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의외의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북한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포병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요격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론적으로 연구할 때 한국은 실제 위협 앞에서 기술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북한 덕분에 한국 방산이 강해졌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생산 속도예요. 중동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납기 기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어떤 경우는 7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특정 미국 방산 장비를 주문하고 수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현지 군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문하면 생각보다 빨리 가져다 준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이미 북한 위협 때문에 대량 생산 체계를 항상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시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출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댓글도 나온 겁니다. 한국은 평소에도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다. 그래서 무기가 실전형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반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중동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드론 전쟁 시대에는 한국 방공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전쟁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투기, 탱크 이런 고가 무기들이 전쟁을 결정했는데 지금은 싸고 많은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로켓, 순항미사일 같은 저가 무기들이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란이 이번에 드론 802대를 날린 것도 그 전략의 일환입니다. 하나하나는 싸지만 숫자로 압도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싼 드론을 막아야 하는 비효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방공 시스템의 가성비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패트리어트만 쓰는 게 아니라 천공을 섞어서 쓰면 요격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방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동 여러 나라가 지금 검토 중인 혼합 방공 전략입니다. 한 중동 군사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 현실을 잘 이해한 설계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 강하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방산 시장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독점이었거든요. 미국이 팔면 미국 것 사고, 조건이 맞으면 유럽 것 사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이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호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와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가 불과 몇 년 만에 수배로 성장했어요. 폴란드 케이스만 봐도 엄청나거든요. 러시아 위협을 앞에 두고 폴란드가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이유로 한국 방산 장비를 대규모로 선택한 겁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유럽 한가운데에서 한국 무기가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중동에서의 신뢰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도 쓰는 무기면 우리도 써봐야지.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후재팬 댓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K컬처만 수출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무기도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들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방산 분야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댓글에서 느껴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와 한국 천궁이 세계 방공 시장을 양분할 수도 있다. 이게 현실이 될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와 세계 시장을 양분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다들 웃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지한 시나리오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컸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고 정상 외교 자리에서도 방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업 차원의 수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돕니다. 한국 방산은 지금 딱 30년 전 한국 자동차 산업 같다. 기억하시나요? 30년 전 현대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아무도 한국 자동차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세계 탑 수준이잖아요. 방산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 채널에서도 이걸 다뤘는데 한 일본 경제 분석가가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 가장 무서운 성장 구간이다. 일본 전문가가 한국 방산의 성장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잖아요. 일단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커지거든요. 부품, 소프트웨어, 정비, 훈련까지 연관 산업이 다 따라서 성장하는 구조예요.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 수준도 올라가고 그리고 간접적인 외교 효과도 있어요.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그 나라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무기 산 나라는 부품이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외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게 단순히 방산 수출 증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동에서 한국의 외교적 발언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에너지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국은 석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잖아요. 중동 국가들과 방산 파트너십이 강해지면 에너지 수급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 하나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막았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산 수출 경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무기가 이제 단순히 싸기만 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전장에서 성능을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게 방산 세일즈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시죠? 우리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산이 앞으로 미국 무기와 실제로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만 강점을 가지는 수준에 머물까요? 두 번째, 만약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대량으로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무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뉴스 속 숨은 이야기들, 한국인에게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